소시르는 스위스 출신의 언어학자로 구조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언어를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기호들의 체계라고 정의했죠. 그의 이론을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은 랑그와 파롤입니다. 랑그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의 규칙과 구조입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손을 쓰면 안 된다라는 등의 경기 규칙이죠. 파롤은 개개인이 실제로 말하는 행위입니다. 경기장에서 실제로 공을 차는 등의 플레이를 의미하죠. 소시르는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선수가 슈팅을 잘하는 것 따위는 축구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연구해야 할 것은 축구를 성립시키는 규칙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곧 구조이며 여기서 구조주의라는 철학사상이 시작된 거죠. 또한 그는 언어라는 기호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시니피앙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나 눈에 보이는 글자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음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시니피에는 고양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귀엽고 야옹거리는 동물의 이미지죠. 소시르는 기표라는 소리와 기의라는 개념이 연결될 때 필연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고양이를 미국에서는 캣이라고 부르죠. 만약 소리와 개념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고양이를 똑같은 소리로 불렀어야 합니다. 소시르는 이를 자의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호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개별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건 이렇게 부르자라고 맺은 우연한 약속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어보고 충분히 고민하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정말로 그가 관찰한 것 중 많은 것이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했던 것이었으며 소시르의 중요성은 주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완전히 창의적이라는 주장에 소시르의 위대함은 최초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들을 모아 잘 정리해낸 능력에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소시르를 영어로는 소스어라고 발음합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소시르. 주제는 소시르의 중요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소시르가 중요한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주제는 1번 언어학 역사에서 소시르의 중요성 2번 소시르 관찰의 완전한 독창성 3번 언어의 과학적 연구에서 소시르의 기본 전제들 4번 소시르 명제들의 결과적인 총체성 5번 언어 연구에서 소시르 방식의 결점 보기 1번이 정답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 시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봅시다. 오히려 그는 많은 관찰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합쳤다. 이론들과는 매우 다른 시스템으로 언어의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금세기 초 10년 동안 통용되던 이론들과 다른 소시르는 20세기 초의 주류 이론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만의 통합된 언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명백하게 자명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소시르의 기본 전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완전히 대립한다는 것을, 과학적인 언어학이 수행되던 방식의 기초를 이루는 전제들과 대립한다는 것을. 소시르의 생각이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의 낡은 언어학 연구 방식과 비교하면
뿌리부터 뒤흔드는 파격적인 대립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소시르의 명제 중 많은 것이 아주 분명하게 개별적으로 봤을 때 결과로서 생긴 정체성과 일종의 직접성을 부여했다. 설득력 있고 궁극적으로는 혁명적인 성격을 설명해주는 직접성을. 쉽게 말해서 소시르의 주장을 하나하나 떼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체계가 되는 순간 그 명쾌함이 사람들을 단숨에 설득하는 혁명적인 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시르의 이론이 독창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어학 역사에서 혁명적인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소시르의 기본 전제가 다른 게 원인, 그의 이론이 정체성과 직접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 결과군요.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는 우리가 앞에서 파악한 그대로입니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2번은 첫 문장과 상반되고 보기 3번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니며 4번은 너무 부분적이고 보기 5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 맞네요. 구조주의는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현상들의 표면 아래 그 의미를 미리 결정해 놓은 무의식적 설계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개별적인 현상보다는 그 현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규칙에 집중하는 거죠. 구조주의는 소시르의 언어학이라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어 인문학 전반에 번진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내장된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인간의 친족관계나 신화도 알고 보면 수학 공식 같은 구조가 있다라고 주장한 레비스트로스와 무의식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라캉이 대표적인 구조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모든 게 구조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반론이 시작됩니다. 각본을 찢어라 라고 외친 탈구조주의가 등장한 거죠. 이게 바로 후기 구조주의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발입니다. 구조주의가 모든 경기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라고 했다면 후기 구조주의는 규칙은 고정된 게 아니야. 융통성 있게 규칙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규칙이라는 거엔 빈틈이 많아 라고 규칙을 해체하죠. 구조라는 건 누군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만든 감옥이다 라고 주장한 푸코와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살지 말고 끊임없이 변하는 유목민처럼 생각하자 라고 주장한 들레즈가 대표적인 탈구조주의 철학자들입니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구조주의는 결정론에 빠져서 인간의 주체성을 무시했다는 한계가 있고 후기 구조주의는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허무주의나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